포기가 불가능하다는 자체 판단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분석해 내린 결론입니다. 보복 공격을 주고받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핵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보복 공격을 다짐했고 미국도 특수부대 추가 배치로 대응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한국당을 뛰어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야권 통합에 속도를 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경남의 한 국도에서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미끄럼 사고가 나 자동차 마크 한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4시간 가까이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양대 영화상인 골든글로버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외국어 영화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오스카 수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각종 후기 게시판이 조작이 난무하는 등 권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객은 후기를 빌미로 서비스를 요구하며 갑질을 일삼고 업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는 실태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나라 안팎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았고 국내적으로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이 또 매우 흥미롭습니다. 북한 문제도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정보 당국이 최근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북 대화를 통한 북한의 핵 포기 또는 동결을 전제로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뉴스나인은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보당국이 최근 국회를 방문해 지난 연말 북한 전원회의 결과에 대한 분석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안전을 강조하면서 제재와 핵을 교환하는 방식의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핵을 포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정보당국은 분석했다며 보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실제 김 위원장은 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핵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핵 억제력의 경상적 동원 대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며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호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데 근거. 미북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해온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분석이어서 대북 정책이 바뀌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정보당국은 경제부문 인사 개편은 문책성으로 파악했고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의 중용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김정은의 성격 때문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북한에서 전해지는 분위기도 우리 정보당국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은 연초부터 주민 수만 명을 광장에 모아놓고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정면 돌파 지시를 떠받드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 비방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주민 수만 명이 김일성 광장 곳곳에 들어찼습니다. 한파 속에 코가 빨개진 채 구호를 외칩니다. 기본 정신은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전을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조회하는 모든 나라를 정면 돌파전으로 들고 나가라! 정면 돌파의 대상이 미국의 제재로 인한 어려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재 압살 책동에 미쳐 날뛰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골통이 아파나게 원소들의 머리 위에 무자비한 철수를.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선전 매체들은 올 들어 처음 대남 비방에 나섰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12월 한반도 평화구상 기고문에 대해 푼수 없는 추태라며
창피스러운 입방아를 그만 찢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결 국면에 대해 남한 당국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한 비핵화 약속을 깰 것으로 보지 않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약속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연초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예고한 상황에서 그동안 가림막에 숨겨져 있던 북한 새 잠수함의 모습이 인공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때문에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일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어떤 잠수함인지 차정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새해 첫날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상공에서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신포급 실험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시험용 바지선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은 2015년 북극성 1호 수중 사출 시험을 시작으로 관련 시설을 꾸준히 보강해왔습니다. 다만 대형 가림막 때문에 한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가림막 아래를 측면에서 촬영했습니다. 북한은 잠수함 개조와 신형 SLBM 시험을 지속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SLB 실력이 가장 훌륭한 전략무기라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지금 숨어서 하고 있다. 북한은 작년 7월에는 김 위원장의 신형 잠수함 건조 시찰 모습을, 10월에는 신형 SLBM 북극성 3형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대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기 개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이 신형 잠수함과 북극성 3형 개발로 장거리 로켓 실험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SLBM 기술 개발을 따라하는 모양새인데 최근 중국은 미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사거리 10,000km 쥐랑3를 처음으로 핵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지금부터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자국의 군부 실세를 폭사시킨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군사 대응을 공언했습니다. 핵 개발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이 다시 보복하면 이스라엘을 제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군사 행동에 대비해 중동에 특수부대를 증파했습니다. 보도에 유지현 기자입니다. 미군 폭격에 사망한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시신이 테헤란에 도착합니다. 수십만 인파의 애도 속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장례식 기도를 이끌고 솔레이마니 딸은 추모사에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و لبنان و افغانستان و یمن و فلسطین بودند در انتظار مرگ 이란은 미 군사시설에 대한 군사 대응을 공언하며 이스라엘 공격까지 언급했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 바그다드 미 대사관 부근에 이틀 연속 폭격이 발생하고 케냐의 미군 기지에선 이슬람 무장단체 습격에 미국인 3명이 사망했습니다. 핵합의 탈퇴까지 선언하며 가혹한 보복을 다짐한 이란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응징을 시사했습니다. The world is a safer place. We're taking the actions that we need to take to protect American interest, not only in Baghdad and in Iraq, but throughout the region. 이란 미사일 부대가 비상대기 상태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역시 특수부대 병력을 중동에 추가 파병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양측이 무력 충돌 대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중동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치솟았고 전 세계 증시도 파랗게 질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큰 타격이 될 걸로 보고 정부는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떨어지며 2150선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1.91% 떨어지는 등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주 만에 1170선을 넘어섰습니다. 2월까지 5% 정도 조정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5%고요. 2100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정도?
독일과 영국 등 유럽 증시도 개장 초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도 출렁입니다. 3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이란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경우 배럴당 8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수입 원유가 많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경우 산업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수급 위기 시 비축유 2억 배럴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유하고 LNG 수입이 중동에서의 그 수입 비중이 아주 크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긴급 경제장관 회의에 이어 내일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총선이 이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여당은 인재 영입에, 야당은 보수 대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사정을 보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행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오늘 청와대를 떠난 것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60여 명이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총선 캠프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서 문 대통령 측 유일한 배석자였던 윤건영 국정기획 상황실장.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는 윤 실장이 오늘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윤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며 총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윤 전 실장은 박영선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 을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 전에는 입장 정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대변인이 출마할 경우 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과 김의겸 전 대변인까지 모두 총선에 나서게 됩니다. 민주당은 부산 경남 지역 선거가 쉽지 않다고 보고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의원을 차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을 폭로한 이수진 부장판사는 민주당 총선 영입 6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총선 스펙을 쌓아주는데 청와대 자리를 활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동시에 야권의 통합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 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제안했던 세 가지 통합 원칙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일 이 원칙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통합 작업은 제3지대에 만들어지는 통합추진위원회가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일 새로운 보수당이 제시한 통합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새 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통합 조건으로 내걸었던 3원칙 중 탄핵의 강을 건너 개혁 보수로 나아가자는 두 가지 원칙에는 한국당도 동의했지만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는 요구에는 침묵해왔습니다. 결국 통합을 위한 제3지대 창당에 황 대표가 동의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연말 유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통합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은 당 외부에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구상도 공식화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이기는 통합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라고 하면 폭넓게 참여하고 외부 기구인 통추위를 만들어 새보수당, 국민통합연대, 이현주 의원의 전진 4.0, 이정인 의원 신당 등 범보수 세력을 모두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구상은 설 명절 직전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귀국에 앞서 보수 내부의 통합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황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야권의 통합 논의가 갑자기 상당히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부 신정훈 기자에게 그 뒷얘기들을 오늘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뭐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의원이 제안한 보수통합 3원칙 이거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황 대표와 유 의원 측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서로 수용했느냐를 두고 사실 여러 차례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예. 특히 양측은 세 번째 원칙, 그러니까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는 이 통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황 대표가 이를 공개 선언하겠다는 건 제3당 창당을 수용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황 대표가 이를 전격 수용한 것은 그만큼 보수통합 시한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낡은 집을 허물고라는 것은 이제 자유한국당을 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럼?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 대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아무래도 그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듯하고요. 예. 황 대표와 유 의원은 지난 연말에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 의원이 3원칙에 대한 수용을 재차 요구를 했고 황 대표가 이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 의원 측은 그동안 통합의 진정성을 보이는 차원에서 황 대표가 퇴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는데요. 예. 이렇게 될 경우 결국 통합 비대위 체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뭐 시간의 압박도 지금 상당히 큽니다만 그 사이에 아주 유의미한 변화라고 하는 거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겠다 이제 이건데 네. 이것도 어쨌든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네요, 그럼.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실제로 한국당에선 새 보수당 대신 안철수 전 대표와의 통합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예. 그 배경에는 까다로운 조건을 거는 새 보수당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고요. 실제 한국당과 안 전 대표 측이 먼저 통합 논의에 들어갈 경우 새 보수당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황 대표 입장에선 보수 대통합이라는 판을 다시 짜기 위해선 통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필요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안 전 대표는 오늘 보도된 인터뷰에서 지금 무조건 뭉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혁신이 우선이라고 했었습니다. 결국 새 보수당의 선통합을 통해 안 전 대표가 움직일 공간을 만들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이런 설명으로 보면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 이 3자 통합 논의가 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급진전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네. 만약에 진전이 된다면 어떤 절차가 예상이 됩니까? 일단 현재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당에선 새 보수당과의 통합 디데이를 설 연휴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설 전에 통합의 큰 틀을 짜놔야 설 민심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놓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범보수 진영의 통합은 공천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2월 초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보수 진영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예, 곧 뭐 우리 공화당 측과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신정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할리우드의 외신 기자들이 선정하는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칸 영화제에 이어 골든 글로브상의 영예까지 안게 되면서 다음 달 아카데미상 수상 가능성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 경험에서 온 거예요. 오늘 오전 미국에서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으로 기생충이 호명되고 봉준호 감독은 트로피를 손에 쥔 채 영어로 재치 있게 운을 뗍니다. Wow, amazing, unbelievable. Yeah, I'm foreign language filmmaker, so I have a translator here. 이어진 한국어 소감에서는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통역이 끝나자마자 객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고 봉 감독은 우리는 영화라는 단 하나의 언어를 쓴다라며 소감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 역사상 골든글로브상 후보 지명은 물론 수상의 쾌거는 기생충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초 칸 영화제 대상에 이어 할리우드의 높은 벽도 넘은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각본상과 감독상 수상은 실패했습니다. 기생충은 지난 4일 열린 전미 비평가협회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과 각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골든글로브는 다음 달 열릴 아카데미상의 바로미터인 만큼
기생충이 아카데미상까지 거머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예, 앞서 이루라 기자가 잠시 소개한 것처럼 봉준호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우리는 영화라는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의 영화 언어가 마침내 세계를 정복했고 봉준호라는 이름을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세계에 불고 있는 기생충 열풍 그리고 영화 감독 봉준호에 맞췄습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촌. 영화 기생충에서 나온 이 노래. 과외 자리를 찾는 주인공이 가짜 신분을 독도는 우리 땅 멜로디에 맞춰 흥얼거렸죠. 제시카송으로 불리며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 부르는 노래가 됐습니다. 제시카 외동딸 엘레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네 사촌. 제시카송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아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죠. 8초의 짧은 가사에도 봉준호 감독이 직접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한국 학교에서도 많이 쓰는 노래예요. 이제 뭐 복잡한 거 여러 가지 외울 때 쓰는 노래인데. 기생충 포스터의 상징인 눈가리개도 각종 패러디가 나오며 인기를 끌고 있죠. 이렇게 봉 감독은 영화 콘티를 직접 그리고 현장에서 본인이 연기 지도를 하는 섬세한 연출로 유명합니다. 디테일을 중시해 봉테일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죠. 어떤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움 그리고 독창성, 되게 정교하고 어떤 디테일과. 기생충의 성공에 출연 배우들은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Another movie worth mentioning is Parasite because it's a South Korean film with subtitles, but it really has just garnered word-of-mouth fandom as people have been tuning in to see this movie. 배우 송강호 씨는 헐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가 팬을 자처하며 먼저 다가와 손을 잡는 사이가 됐습니다. 봉 감독에게 배우 송강호 씨는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4편의 영화를 함께한 흥행보증수표죠. 국제영화계에서는 봉준호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다는 호평이 쏟아집니다. 가장 듣고 싶었던 어떤 말이었달까요? 제가 되게 기뻤고요. 수상한 것만큼이나 그 문장 한 줄이 되게 기뻤었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대는 기생충을 포함한 4편의 봉 감독 영화를 교재로 하는 한국어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봉준호가 새로운 이유는 굉장히 대중적이면서도 예술적이고 예술적 지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대중적이고 보편적이에요. 영화 기생충은 칸 영화제를 비롯해 네로라 하는 52개 영화제의 러브콜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1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강호 선배님을 포함한 멋진 배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배우들이 뿜어내는 어떤 희노애락이. 한국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쓴 봉테일, 봉준호 감독이 전 세계 영화계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경남 합천의 한 국도입니다. 40일 중 연쇄 추돌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원인은 블랙아이스로 추정됩니다. 이 블랙아이스는 눈이나 습기가 도로 표면 위에 아주 얇게 얼어붙어 생기는 반질반질한 얼음을 말합니다. 이름과 달리 얼음 자체는 검은색이 아니고 투명한데 얼음 아래 아스팔트 도로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블랙아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사고 현장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고 영하로 떨어진 기온이 블랙아이스를 만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급했던 사고 당시 상황을 이성진 기자가 전합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사고 현장이 나타납니다. 충돌을 막기 위해 다급하게 급제동을 외치지만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은 충돌 직전에야 간신히 멈춥니다. 운전자가 탈출하는 순간에도 또 다른 자동차가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오늘 새벽 6시 25분쯤 경남 합천 33번 국도에서 41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부서지고 옆으로 쓰러진 승용차와 트럭이 곳곳에 뒤엉켰습니다. 차량 수십 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이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추가 추돌 사고를 우려한 일부 운전자는 유리창을 깨고 사고 차량에서 탈출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친 운전자는 10명. 운전자들의 빠른 대피가
피해를 줄였습니다. 가드레일 밖으로 전부 다 문을 날리는 그런 포터 운전자분 같은 경우는 문이 안 열려서 유리창 깨고 그냥 뛰어내리시고. 사고 현장에는 새벽 5시 47분부터 1.5mm가량의 비가 내렸고 기온은 영하권까지 떨어진 상황. 경찰은 블랙아이스 사고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기상 상황으로 이 도로가 일부 구간 좀 얼어가지고 일어난 사고로 보이지만 연쇄 추돌 사고가 난 합천국도는 상습 결빙 우려 구간이 아니어서 예비 제설 작업은 없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오늘이 예년 같았으면 수도관 동파 등을 걱정했을 절기 소환인데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 앞서 전해드린 블랙아이스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이 스키장을 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 탓에 인공 눈을 뿌리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인공 눈마저 쉽게 녹아버려 속수무책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이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강원도의 한 스키장. 온통 눈밭이어야 할 슬로프 곳곳에 흙과 나무가 그대로 보입니다. 당연히 인공눈보다는 자연눈이 훨씬 더 설질이 좋으니까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아예 운영하지 않는 슬로프도 눈에 띕니다. 이 스키장에는 약 20개의 슬로프가 있는데요. 올겨울 눈이 적게 오다 보니 절반 정도만 개장을 한 상태입니다. 다른 스키장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인공눈을 만들어 뿌려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이게 날씨, 기온이랑 습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눈을 못 뿌리는 날도 있고 막 이래서. 지난달 내린 눈의 양이 0.3cm로 관측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해져 기온이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보다 오히려 더 춥다는 소환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 사이로 다량의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비는 모레까지 최고 80mm,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9개월 만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 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해경 초계기 B703. 지난해 공개된 해경 초계기와 헬기 간 교신 기록엔 구조와 수색보다 의전에 신경 쓰는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본청 1번, 즉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현장에 오실 예정이니 너무 임무에 집착하지 말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 김 청장을 포함해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의 현장 지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을 포함한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후에 퇴선 지시 등 거짓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구조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청와대 특감반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조국 전 장관을 3번째 소환하며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바로 옆 법원에서는 이 사태를 촉발한 유재수 전 부시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탄 차가 오전 10시 반쯤 서울 동부지검 청사로 들어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3번째 소환이자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소환입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 자체 감찰과 징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처리 방식을 협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라고 지시했을 뿐 이후 사표 처리 과정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조사가 진행된 검찰청사 옆 동부지법에선 사건의 발단이 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첫 준비기일로 유 전 부시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8달 전 울산 시내 곳곳에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직접 현수막을 붙였던 전 민주당원은 송철호 시장 측근들이 사주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8년 10월 울산 지역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울산 시내 30여 곳에 똑같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치르기 8달 전입니다. 현수막을 내건 전 민주당원 A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송철호 측근 2명이 이를 사주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공천 문제로 임 전 최고위원과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울산시 민주당 관계자 2명이 자신에게 접근했단 겁니다. 현수막 걸어보면 안 되나? 그럼 현수막 제작자가 걸어야 되겠다. 앉아서 답변 없으면 현수막 건다. 챙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사건 사흘 전인 10월 26일 A씨가 현수막을 걸 것이란 메모가 적혀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해당 사안을 듣고 메모했을 뿐 기획한 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조만간 관계자들을 소환해 울산 현수막 사건도 임동호 제거 시나리오 일부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검찰이 고유정에 대한 10번째 재판에서 고유정의 육성 녹취를 공개하며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계획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유정은 검찰이 자극적인 것만 뽑아 공격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유성영 기자입니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법원은 고유정에 대한 10차 공판을 열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심리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 2월 현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의붓아들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입니다. 검찰이 공개한 녹취에서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해당 발언을 하기 1시간 전에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는데 의붓아들 사건과 범행 방법이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고유정이 의붓아들이 사망할 당시 범행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기록도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모순되는 여러 정황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고유정은 검사의 질문의 대부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검사님이 자극적인 것만 뽑아서 공격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20일 고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다음 달 초에는 선고를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법원이 부산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엄궁동 살인 사건의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30여 년 만입니다. 이 사건 복역자들도 이춘재 8차 사건처럼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와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30여 년 전 부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년 남성 2명이 법정에서 나옵니다. 부산 엄궁동 살인 사건으로 21년을 복역한 최인철, 장동익 씨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의가 살아있구나 하는 그 생각도 들고 산전수전이다 보다는 지옥전을 겪었다 나한테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건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990년 1월 부산 엄궁동 낙동강변에서 31살 여성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1년 10개월 만에 최 씨와 장 씨를 용의자로 검거했습니다. 최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터는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변론을 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씨 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한 최 씨 등은 지난 2017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부산고법은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재판부께서 재판장님이 사과를 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같은 사법부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재판부는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한 것이 맞고 사법부의 응답도 늦어졌다며 재심 청구인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요즘은 음식점을 찾아갈 때 인터넷 후기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죠. 저 역시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전해드릴 이 기사를 먼저 보고 나니까 배신감 같은 게 들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기분을 느꼈는지 여러분도 이 기사를 보고 나시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하림 기자입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기 전 먼저 들여다보게 되는 이용자 구매 후기. 리뷰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편이라서 사진도 나와 있으니까. 모두 믿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막상 주문해보면 후기와 다른 곳도 많습니다. 치킨집에서 시켰는데 평점을 보고 근데 먹었는데 튀김옷이 막 바삭하지도 않고 맛도 없고. 구매 후기 상당수가 조작된 겁니다. 인터넷엔 음식 구매 후기 전문 관리 업체가 넘쳐납니다. 비용은 후기 한 건당 5,000원에서 12,000원. 사흘에서 일주일이면 음식 사진까지 첨부된 구매 후기 수십 건을 올려줍니다. 오늘 저희가 20건 기본이고 건당 6,000원. 거의 한 번 하신 분들은 꾸준히 하시긴 하세요. 아무래도 그걸 많이 보시니까. 업주는 좋은 댓글을 달아달라며 고객에게 음식이나 서비스를 후하게 주기도 하고 그냥 무난하게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준다고 하니까 약간 좋게 써주자 해서 쓴 것 같아요. 손님은 대놓고 음식을 서비스로 더 달라고 요구한 뒤 들어주지 않으면 악성 후기를 남기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리뷰 써드릴 테니까 음료수 같은 거 서비스로 달라고 하고 맞춰줄 테니까 뭐 서비스 달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거의 100% 다 맞춰드리고 있어. 리뷰가 제일 중요하니까. 배달앱 의존도가 커지면서 업체들의 후기 관리도 치열해지다 보니 꼼수들이 등장하는 건데 악성 후기를 없애주는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삭제 가능하세요. 해당 악성 리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쪽에 캡처해서 보내주시면은 공정위는 2016년 불만 후기를 감추거나 후기를 조작한 배달앱 6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후기 작성 대행 업체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뭐 그런 건 아직까지 없었고요. 예전부터 그런 건 내용은 있긴 했었어요. 배달앱 이용자는 2013년 87만 명에서 2018년 2,500만 명으로 6년 만에 3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리뷰가 사업자의 하나의 마케팅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어서 리뷰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는 이제 못하는 이제 시대가 된 거죠. 믿을 수 없는 후기가 늘어날수록 소비자와 업체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장 발탁설이 돌던 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내부 갈등이 불거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의를 전달했습니다. 황 국장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변 출신인 황 국장은 비검사 출신으로 처음으로 2017년 9월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용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에는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취임 후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발탁될 것이라는 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황 국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자 추미애 장관의 인사의 방침과 갈등을 빚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던 김우현 수원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로써 검사장급 이상 빈자리는 모두 9석으로 늘어 대규모 인사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상견례는 내일 오후 4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뤄집니다.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지금까지 아무런 의견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인사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구상하는 검찰 인사 개혁의 핵심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검사 아닌 사람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법무부 검찰국장 이건 어떤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국장은요, 이 검찰 인사와 조직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또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이 범죄 정보를 보고를 받고 또 지휘 감독할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자, 이렇듯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검찰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검사 출신들이 이 자리에 임명이 됐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검찰 출신이 오면 검찰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검찰과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예외 없이 쭉 검사 출신이 이 자리에 갔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검사 아닌 사람이 갈 수 있기는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규정대로라면요, 이 검찰국장 자리는 현재 검사 신분을 가진 사람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법무부 직제를 보면 검찰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검사 출신을 임명하려면 일단 이 규정부터 바꿔야겠군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으니까 이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서 공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강 기자 말대로라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건데 예. 추미애 장관은 당장 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또 있긴 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검찰국장은 이 자격 요건이 단순하게 보면 현재 검사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었던 사람도 어느 정도 법조 경험만 있으면 검사로 임명이 가능하니까 굳이 대통령령을 고치지 않아도 검사가 아닌 판사나 변호사 출신 인사를 검사로 임명한 뒤에 검찰국장으로 다시 임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검찰국장을 검찰 출신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게 공약 중 하나로 걸었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검찰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권으로서는 이 법무부를 이용해서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자, 다만 전문가들은 인사를 강행할 경우에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검사로 충원한다는 계획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국장은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검찰국장이 검찰 인사의 단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검찰국장 자리에 비검사 출신 인물이 온다면 이건 상당히 파장이 일 수는 있겠군요.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호주의 대형 산불이 2달 넘게 계속되면서 서울 면적의 80배가 불에 타는가 하면 하늘은 붉은빛으로 변했습니다.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숲을 통째로 삼켰습니다. 화염과 재로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호주 소방관이 지난 12월 출동해 촬영한 영상입니다. 산불 피해가 가장 큰 뉴사우스 웨일스주는 하늘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It's pretty scary. It's like something out of a horror movi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They live with mom and dad. 비상사태를 선포한 뉴사우스 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를 포함해 호주 전역에서 24명이 목숨을 잃었고 불탄 면적만 서울시의 80배인 5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호주 전문가들은 사상 최악의 산불로 야생동물 5억 마리가 희생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피해 지역 재건을 위해 우리 돈 1조 6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So the $2 billion commitment is an additional commitment. It is an additional cost. It is an initial commitment, and if further funds are required, further funds will be provided. 군 당국도 기지를 임시 수용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늑장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이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전을 내일부터 치릅니다. 마지막 올림픽에 도전하는 주장 김연경의 각오를 장동욱 기자가 전합니다. 코트로 들어서는 김연경의 표정이 밝습니다. 스트레칭부터 진지하게. 이어진 훈련에서도 후배들을 격려하며 앞장섭니다. 10시간에 이르는 긴 여정에 피로할 법도 했지만 우리 대표팀의 분위기는 최상입니다. 주장 김연경은 오늘 연습 경기에서 여러 차례 날카로운 서브를 선보이며 컨디션을 점검했습니다. 이재영, 박정화와 김희진 등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원군까지 어깨도 한결 가볍습니다. 좀 어느 때보다도 조금 부담감은 덜한 것 같아요. 뭐 이지영 선수도 너무 컨디션이 좋고 또 박정화 선수도 컨디션이 너무 좋고. 주포인 만큼 상대의 집중 견제를 피할 수 없겠지만 개인 마지막 올림픽을 위한 각오는 단단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또 제가 득점을 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 하나하나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올림픽을 또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출전한 7팀 가운데 한 팀만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합니다. 우승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 담금질을 마친 대표팀은 내일 인도네시아전을 시작으로 3연속 올림픽 진출을 향한 대장정에 나섭니다. 태국 나콘라차시마에서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적진에 고립된 아군 구출 작전은 할리우드가 즐겨 다루는 소재입니다. 에너미 라이언스는 보스니아 내전 때 격추됐던 미군 정찰기 조종사를 다룬 영화고, 론 서바이버는 아프간 전쟁 때 탈레반 요인을 잡아오려다 거의 전멸했던 특공대 실화죠. 하지만 이제는 보기 힘든 옛 얘기가 됐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에서 첫 정찰 임무에 투입됐고 아프간 전쟁 시작과 함께 처음 원격 공습에 나선 무인 항공기 드론 때문입니다. 당시 미군이 화면으로 표적을 보며 무인기를 조정해 미사일을 쏘는 장면에 누구보다 놀랐을 사람이 바로 북한의 김정일이었을 겁니다. 그는 곧바로 25일 동안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은둔했습니다. 다시 모습을 드러낼 무렵 어울리지 않게도 국제 반테러 협약에 2개나 가입했습니다. 그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한 뒤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도 50여일 잠적했습니다. 미국이 본토에서 무인 공격기를 조정해서 이란 2인자를 제거한 뒤 김정은 위원장이 나흘째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금수산 궁전 참배 소식을 전하면서 시기와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우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이죠. 트럼프가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소름 돋는 경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김일성이 6.25 때 체험한 폭격 공포는 트라우마처럼 3대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때 B-52 핵폭격기가 출격하자 김일성이 직접 사과한 것 역시 공포의 수준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지난 2016년 4차 핵실험 직후 스텔스기 넉 대가 출동했을 때 북한 매체는 금수산 궁전 참배 시각을 밝히지 않은 채 김 위원장 부부가 걸어가는 이 사진만을 실었습니다. 트럼프의 이란 참수작전은 미 국방장관이 북한을 향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한 지 반나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이 약속을 지킬 거라 믿지만 깰지도 모르겠다는
이중화법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또다시 던졌습니다. 연말 재선에 북한이 걸림돌이 된다면 무슨 일을 벌일지 나도 잘 모르겠다는 위협으로 들립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운이 감돌면서 당장 원유 수급이 불안해지고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북 갈등에도 어떤 불똥이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불안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우리 정부의 안보 외교 정책이 또 한 번 긴박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1월 6일 앵커의 시선은 이란 폭격과 평양이었습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 추위 대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수요일까지 다소 길게 이어지면서 강수량도 많겠습니다. 그중 기온이 낮은 곳은 눈으로 내리기도 하겠는데요. 강원 산간으로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를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눈과 비가 집중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각종 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건조주의보는 해제됐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내일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온은 겨울답지 않게 상당히 높겠습니다. 서울과 강릉의 한낮 기온이 7도, 대구 13도, 전주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좀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월 6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